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차트를, 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주봉이고 로그가 적용된 차트예요. 지금 채널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채널 상단부에서 채널 상단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금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를 좀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지금 이 채널 아래로, 채널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3주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 기간이 보시면, 잠깐 멈췄는데, 12월 15일부터예요. 15일부터 채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컴퓨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반등을 했어요. 3주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와 다우지수, 주식시장이 연관성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어떤 뭐 데이터라든가 그걸 이제 뭐 연구를 해서 연관성 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얘기는 없지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주식시장은 고평가 영역에 있다. 특히 이제 다우랑 나스닥이요. 특히 그리고 채권시장도 이제 채널을 깨고 내려왔기, 그 추세선을 깨고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 추세로 이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고평가 영역이라고 하면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채널 하단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산이 암호화폐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움직임도 뭐 지금은 일단 그렇게 움직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채널 안쪽으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큰 음봉을 맞고 내려온 이후에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3주간 했습니다. 3주간. 그래서 12월 말부터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반등을 했어요. 다운은. 이제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이거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일봉으로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일봉이든 4시간 봉이든 상관은 없는데, 보시면, 지금 보시면 12월 16일 날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아까 이제 긴 장대 음봉, 주봉으로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눌러줬는데,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왜 여기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기 위해서 4,050달러 라인을 돌파해서 5,500, 5,700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4,050달러를 돌파를 못하고 눌러 앉았습니다. 눌러 앉아서 11월 25일 저점과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이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선까지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태예요.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추세선을 훼손하진 않았어요. 현재는 훼손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여기서 꾸역꾸역 눌러주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주식시장 다우존스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반등, 데드캣 바운스 마지막 반등을 하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채널 안쪽으로 깊은 채널을 깨고 내려오면서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온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돌파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제가 그 일봉에서 60일선 저항도 있는 위치고요. 이 위치가 60일 저항도 있는 위치이면서 이 채널 상단부가 지금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뚫고 다우존스가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해서 결과적으로 이 채널 아래까지 저는 빠져줘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번에 하락은 금융위기, 2008년도 서프라임 금융위기보다 더 큰 하락이 올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널 하단부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출발한 거죠. 시작해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하락 목표치인 채널 하단부까지 앞으로 이제 빠져줄 것이다 라고 하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준 거, 그 모습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인 비트코인에서 나왔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물론 아래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시총 1위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눌러놨지만, 시장이 위로 가려고 하는 그게 강한 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제가 그래서 대형 알트코인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해서 대형 알트코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웨이브도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론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의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비트마켓에서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주면 이거는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 물론 그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만약 진짜 확실하게 상승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20주 이동 평균선이 돌아서 상승으로 턴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트론을 보면 트론은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큰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뭐 장기 이동 평균선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완전히 뚫어주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BTC 마켓에서 상승이 나왔고, 좀 이따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달러 차트, 이거는 달러 차트인데 달러 차트 20주선입니다. 20주선 20주 이동 평균선을 보면 이렇게 20주 이동 평균선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20주 이동 평균선을 맞고 이제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트론이 상승하면서 20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주고 돌파를 해준 상태에서 현재 이제 안착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반등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비트코인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지금 트론에서 나왔다. 트론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온 거다. 트론 이제 일봉 차트, 달러 일봉 차트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였어야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물론 20주 이동 평균선과 보시면,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0주 이동 평균선 보시면 20주 이동 평균선하고요. 여기 이제 일봉에서 이제 120일선이 거의 이제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지금 이 121선까지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그 다음에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해서 지금 이거 잠시만, 이 차트가 약간 왜곡이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 121선이 지금 돌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121선이 돌아 나가려고, 자꾸 컴퓨터가 이상한데, 예, 121선이 돌아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20주 이동 평균선에서 일단 트론을 봤을 때 20주 이동 평균선이 완전히 상승으로 턴을 하진 않았지만 20주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맞고 한 차례 쉬고요. 한 차례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20주 이동 평균선에서 충분히 20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 충분한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20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비트코인도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20주 이동 평균선을 상승으로 돌려 세워주면 저는 그때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대형 알트코인인 트론이 지금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원했던 비트코인,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의 움직임대로 지금 트론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다. 예, 달러 차트에서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제가 그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야, 첫 번째 시나리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의 기준을 한번 잡아드리려고, 차트가 또 이제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또 버벅대서 안 열리는데 그냥 좀 지워보겠습니다. 예, 열렸네요. 예.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로그가 적용된 주봉인데 여기 지금 제가 맨 아래에 있는 이 이동평균선은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주. 그리고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금 내려와 있는 이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 맨 지금 위에 있는 이 보라색 이동평균선이 5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50주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예상했던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20주 이동평균선까지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고요.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주 이동평균선에서 뚫지 못하고 지금 아까 트론처럼요. 한번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50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이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확대를 안 했거든요. 이거 지금 2015년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좀 약간 그림이 좀 삐딱삐딱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눌러줄 때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트론처럼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와주고 이 저점 뭐 $10,000 저점 $10,000 고점에서 한번 다시 또 눌러주고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이제 보여줄 거다라고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지금 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트론에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트론에서.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2015년 이 1월 달부터 보시면 10월 달까지 나왔던 이 흐름,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3,000에서 지금 이때는 보시면 10개월 동안 $190에서요. 이제 $300 사이에서 박스 움직임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000에서 이제 $6,000 사이에서 박스 움직임을 보이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처럼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깊게 받는 겁니다. 깊게 받아서 어디까지 받느냐면 거의 이제 3,000 저점 근처까지 받아주고요. 다시 상승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금 돌아 나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나가면서 여기서 20주 이동평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상승하고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기다가 올라와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물론 제가 그림을 그리다 지금 기간이 2020년까지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3,000원에서 이제 $6,000 사이에서 보내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지금 여쭤보신 게 뭐냐면 질문을 해주신 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일단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반등이 안 나왔고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이 조정을 트론처럼 짧게 주고 바로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조정을 2015년도처럼요 깊게 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주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요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조정을 약하게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50주 이동평균선까지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아직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첫 번째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다 아직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애매한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트론이 먼저 지금 비트코인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간 거예요. 트론이 20주 이동평균선에서 그러니까 20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짧게 눌러주고 50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깊게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준 거죠. 눌러주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론이 이제 대장으로 먼저 그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저는 트론과 같은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 충분히. 그럼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드릴게요.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드린 걸로 이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대형 알트에서 가장 먼저 치고 갔던 게, 이번에 치고 갔던 게 이제 웨이브였어요. 웨이브랑 이제 리플하고 제가 트론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대장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웨이브가 먼저 치고 가긴 했었는데 조정을 꽤 길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꽤 길게 받았고, 현재는 일단은 트론이 가장 앞서고 있어요. 트론이 가장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웨이브는 조정을 지금 어디까지 받았냐면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68,700 사토시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68,700 사토시까지 조정을 받았고, 이 지금 조정 받은 게, 이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하면 4파 조정 라인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거다.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그 3파의 고점이었던 78,000 사토시, 78,000 사토시를 넘어가서 안착해주면 다시 이제 웨이브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웨이브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웨이브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추세선, 제가 빨간색으로 그렸던 이 추세선을 깨면서,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제 웨이브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이 걸렸죠. 왜냐면 벌써 12월 27일부터 거의 이제 2주가 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꽤 거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웨이브도 흐름이 나쁘진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더리움을 매매를 했습니다. 왜 매매를 했냐면,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일단 비트코인을 제가 이 0.037호에서 그 비트를 그러니까 이더를 다시 매도해서 비트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0.042에서는 안 했습니다. 0.042에서는 안 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왜냐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0.037호를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와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12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20일. 근데 120일 이평선하고 지금 보시면 50일 이평선이 지금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비트코인을 375에서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 교체를 했고, 아까 제가 329에 했는데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더 올랐는데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마 제 영상 보시면 만약 375나 뭐 사이에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그 이더리움, 제가 이제 보시면 2016년 잠시만요. 2016년에 지금 12월일 수도 있고요, 8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8월이든 12월이든 둘 중에 어떤 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리는 일단은 이더리움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예, 그래서 8월이라고 하더라도요,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박스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저는 지금 여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8월 23일, 2016년 8월 23일과 현재 같은 위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042까지 상승해주고 눌러주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그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0.037호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뭐 0.037호든 아니면 이제 내려오고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가든,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매도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보유한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 양이 적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저는 상관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제가 단타를 일정 부분은 교체 매매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0.037호까지 오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이 물량은 뭐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0.0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내려오면서 0.04는 아니고 0.040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라인까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보유 물량이 전체 포트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가격에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한 물량을 홀딩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더리움 물량이 뭐 많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물량을 좀 더 늘렸다가 올라왔을 때 뭐 털어주는, 그럼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박스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추가적으로 이제 몇 차례 더 박스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이런 교체 매매하는 물량은 홀딩할 물량을 비중을 정하시고 교체 매매할 물량을 뭐 3분의 1이든 아니면 4분의 1이든 정하신 다음에 그 물량에 한해서만 일단은 하셔라. 그 물량에 한해서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은 이렇게 교체 매매를 오늘 했고, 다음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흐름이 그렇게 이제 BTC 마켓에서 봤을 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었던 추세선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추세선인데, 이 빨간색으로 그어드린 이 추세선을 일봉상 일단 깨고 내려가서 일단 제가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께서 지금 본인이 보시는 관점은 8월 14일, 작년 8월 14일과 저점과, 그리고 작년 10월 12일 이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 제가 그린 추세선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 추세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 추세선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리플은 보시면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일단 지금 데드크로스까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은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기서 시간을 좀 더 소요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시간을 그러면 보낼 것이냐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여기서 이제 옆으로 누울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그러면 리플을 내가 팔고 뭐 트론을 사야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일단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보시면 쫓아가는 거를 추격 매수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 상승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오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A, B, C든 여러분들 이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다음에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여러분들 이제 비중을 정하시고 그 물량만 교체 매매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머지 다른 코인들보다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한 코인들에 한해서 매도 처리를 하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지, 오히려 안 올라간 종목들을 매도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타는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고점에 여러분들이 자꾸 매수를 하게 되면서 코인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막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 안 사면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차라리 차트를 보지 말고 매매도 하지 마셔라. 차라리 그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다음에 그냥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게 낫다.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플이 지금 앞으로 좀 조정을 보일 것 같다. 트론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플을 매도해서 트론을 막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손해를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트론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한 번씩 털어주고, 물론 다 털어주는 건 아니고요. 매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으로 교체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오히려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트론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트론은 BTC 마켓에서요, 이렇게 이제 5파 상승을 하고, 15일 이동평균선,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5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거쳤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와서 다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나왔던 이 조정 눌러준 자리가 그 트론 달러 차트로 봤을 때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준 거라는 거예요.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줬다.
눌러줬고, 지금 여기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트론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트론을 뭐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트론이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갔잖아요. 치고 올라갈 때 제가 한번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오히려 뚫고 나가죠. 뚫고 나가서 제가 아마 댓글에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면, 트론은 항상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비우기라도 하듯이 제가 이제 뚫고 상승을 했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때 매도한 게 맞았다라는 거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줬을 때 일정 부분 매도한 거는 다시 매수하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올라왔을 때 만약에 충분히 이제 고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트론 단기적으로라도요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거를 뭐 리플을 다시 매수를 하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에서 올라가지 않은 뭐 비트코인을 매수하든,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트론이 이렇게 깊게 눌러주면, 왜냐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눌러줄 때도 이제 이 조정폭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 다시 눌러줄 때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보시고, 지금 이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뭐 15일 이동평균선이든 지금 이 추세선이든, 그러니까 보시고, 제가 꼭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뭐 비트를 매도해서 다시 트론을 다시 담는다든가, 그러면 똑같은, 그러니까 비트랑 똑같은 뭐 트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트론 개수를 늘리든 비트 개수를 늘릴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홀딩하고 쭉 가져가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트론은 지금 그 트론 달러 차트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의 움직임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오스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오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차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이오스 차트가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차트가 버벅대서 됐네요. 일단 오래 걸려서 잠시만요. 안 열리면 지금 일단 제가 차트를 다시, 그러면 지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미리 다 그려놨었는데 지금 다른 걸 설명드리면서 다시 지금 지금 이오스 일단 BTC 마켓이고요. 바이낸스 차트인데요. 로그를 적용하고 제가 이오스도 일단 주봉으로 해서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으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일봉을 줄여서 보시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이죠. 2018년도에 BTC 마켓에서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미 큰 상승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BTC 마켓에서 이오스는 큰 상승을 합니다. 큰 상승을 했고,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큰 상승을 해주고 채널을 깨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을 형성을 해줬어요. 하락 채널을, 이오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락 채널을 형성해 줬는데, 물론 이제 여기다 하락 채널을 하나 더 이제 그려줘서 중심을 보면 지금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지금 이 라인,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그린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반등이 나온 거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지 라인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520사토시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았고, 물론 이 520사토시를 이탈을 한 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탈을 한 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 이탈한 이 라인은 이 하락 채널의 이
라인, 제가 중간에 체크해드린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고, 현재 지금 이 하락 채널에 상단부에서 맞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조정받은 라인은, 이 지금 지지 라인은 어디냐면, 634토시예요. 634토시가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그리고 이때 지지와 또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634토시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파해서 이 채널을 돌파해서 나아가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오스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구간이 꽤 길었어요. 뭐냐면 2018년도 8월부터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이 채널 상단 맞고 급락하기 전에 보시면 거의 11월달까지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했었어요. 수렴을 했는데 이 수렴을 한 라인을 수렴하다가 하락으로 이탈하면서 크게 이탈하고 내려와서 이제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돌파해 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 라인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토시 가격으로 690사토시, 그리고 그 다음 저항은 제가 봤을 때 이오스는 지금 850사토시까지 넘어가 주면 일단 상승 채널을 다시 만들어줄 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승 채널, 큰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요. 다시 큰 하락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큰 상승 채널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저항인,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저항인 680사토시, 그리고 680사토시를 넘어가지고, 작년 8월부터 11월달까지 이 수렴했던 삼각 수렴의 중심값인 860사토시를 넘어가 주면 이오스는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오스는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고,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든 뭐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뒤를 따라서 저는 이제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는 며칠 지난 뉴스인데, 1월 9일자 기사입니다. 1월 9일자 기사인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때 설명을 못 드려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비트코인 채택의 긍정적인 이유. 아마 이거 다른 유튜버 분들도 달아주셨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일단 작년 2018년도 11월부터 그 유류세 인상 발표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운동이 비트코인 채택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노란조끼 운동이 결국에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는 뱅크런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조끼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뱅크런을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 그러니까 1%의 부자들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마치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대중들을 생각하는, 소수의 부자가 아닌 대중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포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 노란조끼 운동도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 배후 세력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배후 세력에 그 금융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뭐냐면 금융 세력이 결과적으로 이런 대중들을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해서 마치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우리를 위한 거다. 비트코인은 그 소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 근데 자세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들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이미 소수가 장악을 했다라는 거죠. 이미 소수가 장악을 했고, 비트코인을 개인들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많은 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양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플이라든가 거의 소수가 이미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인데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층이라든가 아니면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포장을 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프랑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켰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노란조끼 운동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니들 은행에 돈도 지급 준비율 얼마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뭐 7%, 8%, 뭐 많아야지 10%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놓은 돈은 100이라고 하면 니들이 갖고 있는 돈은 뭐 7이라든가 10밖에 안 갖고 있으면서 니들이 우리 돈 어디다 지금 대출해주고, 결과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부실화된 기업들이 문제가 됐을 때 니들 과연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느냐. 기존 은행권들 지금 유로존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유로존, 뭐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플러스 뭐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서민들이 지금 이 노란조끼 시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니들 기존 금융권들을 흔들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와이드 레이팅스에서 그 기존 금융권을 흔드는 알트코인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금융권을 이런 노란 조끼 운동을 통해서 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뱅크런, 야 니들 우리 돈 내놔 라고 이렇게 은행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은행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예전 2013년도에 키프로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 사태가 있으면서 그 키프로스 사태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키프로스가 유로화를 씁니다. 유로화를 쓰고 있고, 키프로스가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면서 그때 이제 구제금융을 해주는 조건으로 어떤 걸 걸었냐면, 키프로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9.9%의 세금을, 그 이하의 액수의 예금에 대해서는 6.75%의 세금을 부과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야,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때려? 그러니까 은행 가서 다 내 돈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당시에 키프로스에서 은행을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이 정책을 내놓은과 동시에 뱅크런이 이제 일어나니까 은행 문을 닫았어요. 일주일인가 뭐 열흘 동안 이렇게 닫았는데, 이때가 이제 2013년도 3월이에요. 3월 15일 근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예. 2013년도 3월 달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게요. 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인데 2013년도 초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상승하기 시작했고, 3월 달에 3월 13일 날, 그러니까 이미 움직였죠. 미리 움직였는데, 미리 보시면 이때 뭐 1월 달부터 해서 18달러에서 46달러까지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월 달에 키프로스 사태가 일어나면서요,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금 그 다음에 급등을 해서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서 더 중앙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3월 11일 날 키프로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45달러, 뭐 47달러 근처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266달러까지 거의 뭐 4배 가까운 상승, 4배에서 5배 가까운 상승을 단기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서 보시면 4월 8일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조정을 거쳤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죠. 지금 그 수주 내로 프랑스에서 실제 이제 어떤 이런 노란 조끼 운동을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뱅크런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키프로스라는 유럽에 진짜 1%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이, 물론 이때 비트코인이 시총이 낮았으니까 뭐 이렇게 뭐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이번엔 이제 프랑스라는 거죠. 키프로스가 아니라 이제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만약에 뱅크런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때는 충분히 지금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건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런 게 뭐 프랑스에서 뱅크런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노란조끼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노란조끼 운동에서 주장하는 게 이런 뱅크런을 주장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 비트코인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전에 키프로스에서 일어났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9일자 기사인데 좀 지나긴 했지만 키프로스 사태와 연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지금 1시간 전에 나온 기사고요. 지금 중국하고 유로존이 굉장히 제가 이제 올해 2019년도 상반기에 저는 중국하고 유로존에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삐그덕거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탈출하는 기업들, 맥도날드, 우버, 이어 비아콤까지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 지분 매각한 회사들에서 이제 우버가 70억 달러, 그리고 HP가 31억 달러, 그러니까 뭐 원화로 만약에 뭐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면 70억 달러면 7조 정도인가, 8조 정도 되겠네요. 실제로는 8조 정도, 뭐 이거 뭐 3조 한 4,5천억 정도, 그리고 뭐 2조, 1조, 1조 이렇게 맥도날드, 이렇게 커디널 헬스, 비스테온, 그리고 이제 비아콤까지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현지 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등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 여파로 중국 경기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정부 당국이 과도한 규제, 중국 소비자의 민족주의 성향 등 위험 요인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최대 인구를 잡기 위해 앞다퉈 중국에 들어갔던 것과는 반대로 앞으로는 차이나 엑소더스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아콤은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음악 채널 MTV,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 등을 보유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 기업이에요. 1990년대 중반 중국에 진출했으며 2005년 중국 국유 기업 상하이 미디어 그룹과 합작 투자를 통해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미디어 기업의 지분 49%를 소유를 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발을 빼려는 기업은 비아콤만이 아니라 이제 맥도날드와 HP, 또 중국 합작 법인의 지분 매각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90일 동안 그 무역 협상을 이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만약에 더 이제 강수로 갔었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주식시장에 바로 타격을 주면서 중국 시장도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가격에 중국 시장에 있는 현지 법인 지분을 매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매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트럼프가 지금 벌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애플 공장 인도로 이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결국 이제 시간을 벌어준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이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저는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하락이 온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에 이미 충분히 이 정도면 조정을 받았고 이 정도 조정해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꽤 됩니다. 왜냐면 20-3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쭉 상승을 보면 사실 뭐 10%에서 20% 조정 받으면 그 이후에는 계속 반등해서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정도라고 하면 충분한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굳이 현지 법인의 지분까지 매각하면서 중국 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하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중국 시장이 위기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1, 20% 조정해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지 법인 지분을 매각하면서까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잠시만요. 예, 다음 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잠시만요. 예. 다음은 예. 중국 관련된 뉴스를 먼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 2개를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중국 올해 2분기 인베스팅닷컴 기사고요. 중국 올해 2분기 지준율 100bp 추가 인하 연말 달러 위안 7.1 전망 JP모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갈등 전개는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제 JP모건이 14일 발표한 중국 관련 보고서 내용이에요. 단기적 리스크는 해소되고 있지만 하반기 갈등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 저는 이제 하반기가 아니라 그 90일 연기가 끝나는 시작부터 이제 문제가 바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두 국가 간 경쟁은 앞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끝을 나든 미국이 끝을 나든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야지 이 게임은 끝날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기존 개혁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6에서 6.5%, 지난해 6.5보다 낮게 지금 전망할 건데 이 개혁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 변화 등을 통해서 성장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개혁 정책, 펴가던 개혁 정책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개혁 정책을 펴가면서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다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 양적 완화를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좀비에다가 그 인공호흡기를 대서 계속 그 생명 연장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망할 기업들은 망하게 내비둬야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내비둬야 되는데 이 성장률을 유지를 시켜줘야 정권이 권력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 중국 국민들한테 우리 지금 정부가 시진핑 정권이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이 이제 얼마나 더 많아질 것인가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에서 지준율을 100bp 더 인하하고 7일물 영래포 금리를 220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달러 위안 7위안을 이제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올해 말 달러 7위안이 7.1 위안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올해 말에. 근데 일단 이거예요.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아까 그 기업들이 뭐 엑소더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환율 시장에서도 달러 대 위안화 환율 시장에서도 엑소더스가 나올 것이다. 결국에 위안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달러 급등 현상이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뭐 7위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까지 갈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가기 전에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느 타이밍에 올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타이밍에 올지 모르는데 연말 안에 뭐 7위안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사 2개를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토요일자 기사인데 이토로 분석가 BTC, IBM 양자 컴퓨터 영향 크지 않아. 그 이토로 선임 애널리스트 마티 그린스펀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IBM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야,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다 해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자 컴퓨터의 유일한 위협은 단 한 사람만 아니면 소수만 양자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소수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존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업그레이드인 거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블록체인을 해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양자 컴퓨터는 지금 기존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성능인 양자 컴퓨터가 기존 은행 시스템 해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 증권 다 해킹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실 시스템도 붕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한두 명이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FRB 갖고 있는 그 금융 세력이 갖고 있는 돈, 달러 돈을 싹 빼돌려서 다시 자신들 계좌로 다 넣어놓고 걔들 돈을 다 빼서 영원 처리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영원으로 갈 거다. 이 얘기는 기존 시스템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이 먼저 무너진다. 만약 그런 현상이 진짜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티 그린스펀이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소수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그게 상용화되고 쓰이려면 기존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먼저 세팅을 끝내고 기존 시스템을 양자 컴퓨터로 대체를 해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풀어주는 거죠. 그래야지 대중들이 그 중에서 누군가 해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양자 컴퓨터로 공격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로 막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해킹이 안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이미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참의원이 암호화폐 엔화 위기 시 대체 파생 상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참의원 켄지 후지마키는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파생 상품 초기가 흡사하다. 파생 상품은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과 기관들만 투자를 하지만 곧 빠르게 발전해 현재 은행 수익의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는 엔화 등 법정화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체 화폐로 활용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자체가 갖는 송금 수수료 및 속도에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참의원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엔화 위기 시에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근데 이거예요. 법정화폐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에서 엔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달러가 영원으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달러보다 마지막에 남을 거는 이제 엔화라는 거죠. 왜냐면 항상 위기가 있을 때 엔달러 차트를 보면 엔화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기 상황일 때는 엔화가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 근데 이 엔화가 위기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법정화폐들 달러, 위안화, 우리 이제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원화들은 더 심하게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할 거다.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땐 그 대체할 거는 암호화폐다. 암호화폐가 대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참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오늘 이제 기사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매끄럽지 않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일단은 여행 갔다 오면서 충전을 했지만 또 하던 패턴이 잠깐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얘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의문점, 질문, 그리고 의견들 또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제 댓글로 또 오전 방송 이어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